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업데이트된 연준의 대차 대조표 보시면 연준의 총 자산은 8조 1,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중에 국채를 보시면 약 5조 달러 정도 들고 있고요. MBS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합쳐서 7조 5천억 달러. 대부분의 자산이 국채 플러스 MBS로 구성이 된 것이죠. 기타 등등의 지금 보시게 되면 SBB 파산 이후 은행들의 긴급자금 대출 프로그램 BTFP가 약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자산을 축소한다. 8조 1,5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축소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국채를 줄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9월 7일자 기준의 최근의 연준의 국채 보유량은 4조 9,800억 달러 수준이죠. 네,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4조 9,8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5조 7천억 달러 규모였고요. 지금은 대략 7천억 달러 정도가 줄었습니다. 연준의 국채 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1년부터 5년 규모고요. 그 다음이 10년 이상입니다. 1년부터 5년 국채에 보시면 확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양적 긴축은 자산의 축소고 자산 축소는 채권의 매각, 특히 보시면 1년부터 5년에 집중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채권이 줄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채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결국 부채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8조 1,5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채단에서도 함께 축소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연준의 순유동성을 갖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순유동성은 연준의 자산에서 빼기 TGA 계좌 플러스 영래포 부분을 차감한 것을 순유동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게 부채 부분을 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것은 지급준비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연준의 부채 항목이죠. 아까 말씀드린 영래포 그리고요. 그 다음에 TGA 그리고 지급준비금입니다. 결국에는 영래포와 TGA를 빼면 남는 게 통화량하고 지급준비금이 남는데 통화량은 변동이 되지 않죠. 거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급준비금을 우리가 시중의 유동성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순유동성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S&P 차트와 비교를 해보시면 매우 연관성이 높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만들 때 조금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첨언을 해드리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맞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본원 통화가 늘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순유동성이라고 우리가 시중의 유동성은 M2 광의통화라고 설명을 하고 사실상 엄밀히 말해 유동성은 M2 시중에 있는 광의의 통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는 이 통화량 플러스 지급준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결국에는 이 차트랑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연준의 순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TGA와 영래포를 뺀다. 결국엔 남는 것은 통화량과 지급준비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본원통화의 증가, 다시 말씀드리면 순유동성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저는 이것을 실질 유동성의 증가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위험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은 본원통화인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역시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실제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광의통화 M2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를 하거나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순유동성이 아니고 실질 광의통화의 M2 유동성이 공급될 때 그때 주식을 해도 늦지 않고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기가 돼야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맞죠. 맞지만 그 부분은 순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경제학적으로는 본원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본원통화가 늘어나는 것도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BTFP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본원통화는 늘어났지만 광이 결국 유동성, 시중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M2 유동성은 왜 증가하지 않냐라고 봤냐면,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증가만으로 시중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과 같은 은행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BTFP가 늘어나서 1,0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났으면 결국엔 자산이 늘었죠. 그러면은 순유동성이 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BTFP의 금리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5.51%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빌려다가 어디에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1년짜리 짧은 기간이죠. 이거는 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금이죠. 결국 통화 승수가 증가하는 신용 창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M2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원 통화는 늘어나지만 사실상 순유동성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정작 궁극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되는 시중 유동성 M2 광의 통화는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비싼 이율로 아무리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증가한다고 해도 거기서 그친다는 것이지, 이게 계속 대출을 해주고 또 대출을 해줘서 결국에는 100을 빌려주면 1000이 되는 이런 통화 승수 효과, 신용 창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확대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을 따질 때는 사실상 시중의 유동성 M2 광의 통화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부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부채 항목 보시게 되면 통화량 있죠. 화폐 발행액입니다. 이 부분과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하면 본원통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트, 결국 그 부분이 순유동성을 계산했던 것과 같은 식입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실 지급준비금만 봐도 이런 통화 유동성, 순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늘려서 공급해서 이게 몇 배의 통화를 창출하는가, 이게 바로 지금 통화 승수인데,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빼고 다시 대출해주면 대출을 받은 곳은 다시 또 지급준비금을 빼고 대출해주고, 이게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이 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상적인 통화 공급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연준의 유동성, 순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이 통화량 증가와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본원 통화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겠지만, 은행 대출 태도가 상당히 높고 고금리에 장단기 금리가 또 역전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행들의 구조적인 역마진 상태에서 결국 아까와 같은 통화 승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유동성이 빠르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광의통화 M2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M2의 그래프 전례 없을 정도로 급감하고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상당히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영래포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2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다가 급감을 하게 되죠. 영래포에서의 자금이 빠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꺾인 날짜를 보면 지금 5월 말일 정도가 되겠죠? 5월 31일 정도에부터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영래포는 MMF 자금이죠. 이 MMF 자금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래표, 오버나잇 하루짜리에 빌려주고, 연준에 빌려주고 돈을 받죠. 얼마를 받냐? 지금 현재 영래포 이자가 5.3%입니다. 그러면 하루 맡겨놓고 5.3%의 이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연율로. 그렇다면 지금 짧게 지금 MMF로 운영해야 되는 이런 특성상 투자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듀레이션이 긴 상품에는 투자를 못하고 지금처럼 영래포처럼 하루짜리 오버나잇 투자를 하든지 또는 한 달 채권, 길어야 3달 채권 이 정도입니다. 사실 MMF 입장에서는 한 달짜리 채권도 듀레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영래포의 흐름을 볼 때는 단기물, 즉 1개월 채권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게 미국 1개월 채권 수익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금리와 비교를 해서 영래포 금리와 1개월 금리를 비교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겠죠. 그렇다면 이때 영래포에서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만큼이 국채로 흘러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기물이죠. 영래포 금리보다 1개월 금리가 높다면 계속해서 영래포에 있는 자금은 채권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실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야 기준금리를 올려서 5.3으로 영래포 금리가 올라갔지만 5월달 놓고 봤을 때는 5.05%였거든요. 5%라고 놓고 봤을 때 1개월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5월달 5%였는데 5월달 1개월물의 금리가 보시면 5%랑은 상당한 간극이 있죠. 이만큼의 간극이 있습니다. 5월달.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영래포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영래포 자금이 줄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영래포 자금이 줄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순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5월달 무렵부터 영래포 자금이 빠르게 줄었기 때문에 보시면 순유동성이 늘어났겠죠. TGA가 변화가 없다는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TGA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엔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영래포가 더 빨리 빠진 만큼 그만큼 유동성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TGA가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는 영래포가 줄었다, 연준의 순유동성이 증가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방 압력을 받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영래포 금리는 5.3입니다. 지금 언제 올렸냐? 기준금리 결정됐을 때 올라가죠. 이게 기준금리 하단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전 영상 한번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5.3이었습니다. 지금 7월 28일부터 5.3이었죠. 1개월 채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5.3이었는데 7월 말부터는 계속 5.38이었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루짜리인데도 5.3을 받았고 이건 한 달짜리인데도 5.38이었어요. 그렇다면 자금이 영래포가 나지 않겠죠?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짜리도 5.3을 주는데 한 달 동안 5.384를 준다.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죠.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7월 28일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시게 되면 7월 28일 이 무렵부터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8월 동안 내내 조정을 받았죠. 결국에는 연준의 순유동성이 S&P 차트와 상관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면 지금 1개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런 신뢰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래포에서 돈이 빠졌다는 것은 결국 채권, 단기물이죠. 1개월 채권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뜻하고 영래포 금리와 1개월물 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영래포 자금이 빠져서 채권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이 없겠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미국의 경기도 완만하게 줄어들고 둔화된다라고 생각하면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겠죠. 물론 정책금리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겠지만 결국 물가가 뚜렷하게 떨어지고 경기도 생각만큼 너무 빨리 안 좋아진다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 1개월물은 먼저 반응을 할 것입니다. 먼저 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내포에 있는 자금이 넘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영내포의 돈이 줄어들지 못하고 묶여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의 높은 금리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겠죠. 왜냐? 지금 당장 내일 가격이 올라갈 것을 아는데 안 살 자금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지급준비금의 돈이 빠르게 또 채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다시 이 계산. 결국에는 시장의 순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시장이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식시장을 말하는 거죠.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내포 자금은 계속해서 묶이게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어들어 순유동성이 급감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는 빠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다면 연준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부터는 사실 저 내피셜이긴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나 연준이 되겠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확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경기도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영내포에 있는 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가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내포 자금이 줄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묶이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채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나타나지냐? 이 계산식에서 순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으로 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준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1개월물 채권이 영내포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지 않고 경기가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끝까지 끌고 가야 그들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전략 비축률을 채우지 않는 것까지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또한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시장이 생각을 해야 1개월물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영내포 금리에 있는 돈이 1개월물 채권로 넘어올 테고 그러면 시장에 충격 없이 내년까지 잘 넘어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개월물 채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가 높아서 이 영내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으로 안 넘어오죠. 결국은 1개월물 채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준은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팔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그들은 이 정책금리, 단기금리를 통해서 이 장기금리, 시장금리를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단기금리는 오르고 1개월 채권은 오르고 10년물 채권은 내리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 10년물이 급등하고 있죠. 연준은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10년물 채권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금융 메커니즘에 빠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클리블랜드 연은의 CPI 나오 보시게 되면 지금 8월달 0.79로 전망을 하고 있죠. CPI 같은 경우에. 근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클리블랜드가 전망하는 CPI와 실제 CPI의 차이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 지금 보시면 이 간극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0.28, 0.27, 0.22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리브랜드가 전망하는 그 CPI가 더 높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왜 이때는 더 높게 나올까요? 지금 22년부터 높게 전망을 할까요? 저는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결국 많이 벌어졌을 때가 0.28, 0.27입니다. 대략 0.3% 정도는 클리브랜드가 높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가를 높게 전망을 할까요? 그래서 실제 CPI가 지금 MOM으로 0.79가 아니고 0.5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또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 연준 정책당국은 CPI가 잘 떨어지지 않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길 원하는 이런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닐까요? 또 하나, 이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아주 놀랍게 성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6%예요. 지금 9월 6일 기준으로. 이것도 사실 이걸 그대로 믿는 분들 거의 없죠. 과대평가입니다. 오버해서 측정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 그리고 높은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시장에 심어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1개월물 채권 금리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물론 그 내막에는 10년물은 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 계속적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 10년물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게 지금 틀어지기 시작한 초입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거를 간과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연준도 뭐 수익률 곡선을 통제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1개월물을 높여야 결국에는 이 역내포에 있는 게 채권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금리에도 시장에 충격 없이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펌프질, 왜 이런 펌프질을 계속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채운다 말만 하고 있는 채우지 않는 전략 비축 유도,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높은 채권금리, 1개월물 채권금리가 유지가 되어야 순유동성 충격 없이 내년 대선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그림이 깔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높은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논문도 상당히 많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물가도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측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물가가 목적이라고만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죠. 뭐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지니까 뭐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하고요. 관건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 과연 미국이 견딜 수 있을까? 이거인데요. 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정부 부채의 31%에 해당되는 7조 6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가 1년 내에 만기 도래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아무리 재연장을 안 하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정부 부채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일정 부분은 롤오버를 해야 되겠죠. 예전에 낮은 이자율로 빌렸던 채권을 지금 상당히 오른 금리 수준으로 재연장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차트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게 보시는 표는 JP모건이 예전에 지금 정부 부채 얘기 나왔을 때 연말에 경기 침체를 전망하면서 첨언했던 보고서 중에 있던 내용이고요. 왜 그렇게 전망을 했냐면 아까 이 순유동성화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연준의 총 자산이 8조 4천억 달러였거든요. 결국에는 연말에 가면서 이게 쭉 줄어들 것이다. 7조 8천억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JP모건의 전망이었습니다.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부채 항목도 같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역내포 TGA 재무부 계좌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입니다. 아까 차트에서 아까 계산식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순유동성은 자산에서 빼기 TGA 플러스 RRP였습니다. 역내포였습니다. 결국엔 이 두 가지와 지급준비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빠지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3조 3천억 달러에서 2조 6천억 달러까지 많이 줄었죠. 역내포도 줄긴 했습니다만 역내포는 2조 4천억에서 2조 달러까지만 주는 것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JP모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받고 시장의 충격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뷰를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와중에 TJ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뭐 금액 차이가 뭐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영래포와 지급준비금을 비교하시면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밸런스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9월 9일이니까 뭐 대략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이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연준 자산은 얼마인가요? 8조 1,500억입니다. 네, 8조 1,500억. 보시게 되면 뭐 대충 비슷하죠. 뭐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래포는 보시면 1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 나죠. 영래포가 1조 9천억은 연말에도 전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1조 9천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급준비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지급준비금은 3조 2,900억이니까 대략 3조 3천억이라고 보고요. 예, 지급준비금 보시면 3조 3천억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급준비금이 계속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래포에서 자금이 빠져서 아까 이 차트에서처럼 영래포에서 자금이 빠지면 결국에는 순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랠리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영래포에 빠져서 영래포가 줄어서 결국에는 시장에 충격 없이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영래포 금리보다 1개월물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1개월물 금리가 더 높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미국의 강한 경기 전망 등의 영향입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계속해서 높은 금리에도 탈 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기대를 한다거나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1개월 금리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지금 기준금리, 결국에는 영래포 금리보다 더 낮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영래포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지급준비금에서 빠져가는 더 크겠죠. 그러면 시장은 충격에 빠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저는 계속해서 오버해서 CPI를 높게 잡고 있는 이 클리블랜드 연준의 나우캐스트와 말도 안 되는 GDP 예측률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교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의 행태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채운다 말만 하는 전략 비축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이런 모든 지금까지의 상황은 장기물, 시장금리가 더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단기보다 장기물 금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실질 목표인 시장에 안정성을 줄 수 있는 10년물 금리가 높아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아이러니하게도 단기물은 오르고 장기물은 내리는 장단기 역전 현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물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물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가 돼야 되는데 경기를 둔화시키려면 은행들의 승수효과 대출 효과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근데 장기물 금리가 오른다? 그렇게 되면 다시 물가가 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좀 복잡한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곱씹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갖고 이런저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